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기업원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주 정말 재밌고 그 뜻깊은 그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음이 선택해 하라. 예, 저자는 우리 사회의 리더이고 정신적인 자유주의의 정신적 지주이시면서도 또 이 각 분야별로 정말 탁월한 해안을 갖고 계신 이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이 유치원 분야에서의 이 교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교육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정말 사적인 일이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인데 이 분야가 점점 뭔가 조금 어둠의 그림자 그려졌다고 할까? 정부가 점점 개입해 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왜 이 분야에서 아이들의 교육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큰지, 그리고 지금까지 뭐가 잘못돼서 부모님과 또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김종욱 박사님과 함께 또 두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 같이 이 내용을 같이 재밌게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경제학자가 무슨 유치원 이야기를 쓴다고 그래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설명을 꽤 해야 됩니다.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책 이름은 이미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듯이 마음이 선택해 하라입니다. 이 책이고요. 자,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맘카페 이야기를 할 때 그 맘, 엄마를 뜻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뭐 중의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 책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책 표지에 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그림, 또 그런 컨셉입니다. 자, 이게 제목인데요. 마음이 선택해 하라.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죠. 공사립 유치원 모두 무상화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는 겁니다. 무조건 마음이 선택해 하라는 게 아니고 공사립 유치원 모두 다 무상화를 하자. 그리고 선택을 엄마들이,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현재는 어떠하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현재를 알아본 겁니다.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립의 아이를 보내는,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공시 사이트를 보면 14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월 14만 원을 내고 있고, 공립에다가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0.3만 원, 3천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은 거의 무상이고 사립 유치원은 한 14만 원을 내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는 방과 후 과정비라든가 또 스쿨버스 비용이라든가 뭐 급식과 관련된 돈들이라든가 이런 걸 내면 사립 유치원은 한 2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 공립 유치원은 한 만 원, 2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학부모 부담금 상황을 보면 공립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무상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립 유치원은 아직 무상화가 아니다. 한 절반쯤 무상화가 됐다. 여전히 학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는
매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전체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 얼마를 부모가 부담하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그래프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아이 1인당 114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7년 기준이에요, 저것은. 경상적인 경비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를 다 포함한 그 경비로 보면 1인당 99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5만 원의 자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야 되고 건축비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1인당 114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고 그게 2017년이에요. 현재는 아마도 130만 원 내지 14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추측이 되는데 그 자료는 정부가 교육청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럼 얼마가 들어가느냐? 사립유치원은 1인당 53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검소하다 또는 돈이 안 든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아주 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1인당 비용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2배가 더 넘습니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114만 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인당 53만 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부가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얼마인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지금 새로 떠올라온 이 그래프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은 1인당 113만 원을 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전체 비용이 114만 원인데 그중에 학부모 부담은 1만 원 내지 2만 원이고 나머지 114만 원 중에 113만 원 또는 112만 원은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재정으로. 사립은 어떤가? 사립 학부모는 2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33만 원을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우처라고 하는 아이 사랑카드라고 하는 그 전자카드에다가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과 원비 평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53만 원과의 그 차이 한 20만 원 정도는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은 5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20만 원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33만 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114만 원, 2배가 더 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부분을 다 정부가 부담을 한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금 비용 부담 상황입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바는 공사립 모두 무상화를 하자는 이야기는 둘 다 0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0을 만들자. 그래서 사립 53만 원이면 바우처로 53만 원을 지급하라. 공립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서 그걸 가지고 공립학교에다가 학부모가 내면 그걸 받아서 써라. 사립하고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무상화가 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공립까지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자면 말이죠.
이 공립에다가 주는 1인당 113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지금은 공립 유치원에다가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다 합쳐서 아이들 숫자로 나눈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각자 지급해서 각자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용은 공립을 가나 사립을 가나 정부가 학부모한테 주는 돈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공립은 원래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야? 국공립은? 그리고 사립은 각자 돈 내고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 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서양의 국가들도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그렇게 했었다. 왕립 유치원, 왕립학교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스웨덴 상태를 한번 보자. 스웨덴은요, 아이들 1인당 저만큼씩을 줍니다. 사립을 가나 공립을 가나 정부가 그 아이 1인당 9,800 스웨덴 코로나, 그런데 1코로나가 크로나죠. 코로나가 아니고 크로나가 136원이에요. 그럼 그걸 곱하기 136을 하면 약 133만 원입니다. 아이 1인당 그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가든 공립유치원을 가든 정부는 그 아이에 대해서 1인당 133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공립에 안 간다? 나는 그럴 바에는 사립에 갈 거야 라고 해서 공립에 하나도 안 가게 되면 그 공립 유치원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아. 다만 설립자가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이나 법인인가 라고 하는 차이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도 똑같고, 그리고 학부모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바로 이 그래프처럼 사립에 아이를 보내면 1인당 3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정부가, 공립에 아이를 보내면 그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1인당 113만 원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없는 거죠. 자, 스웨덴은 저쪽으로 가고 있다. 사립에 가든 공립에 가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에다가 공사립 유치원 모두 무상화 그리고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방식은요, 우리나라의 이 방식은 위법한 겁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은 뭐라고 돼 있느냐? 유아교육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원칙은 무상교육이에요. 유아교육도 유치원도. 그런데 뭐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좀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조항, 다음 항이에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지금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게는 이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그 돈을 정부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
공립유치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113만 원씩을. 그러니까 현재 공립유치원에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확대해달라고 집요하게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보면 이 유치원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는 거죠. 학부모들은 또 일반 국민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말이죠. 실제 자기 아이와 관련돼서는 공립유치원을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이미 생겨난 사례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매입형 유치원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사립유치원 중에 문을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을 닫고 싶어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도 못 닫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단설유치원, 별도의 땅을 가지고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그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확장을 하려면, 공립유치원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120억씩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사게 되면, 이미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사게 되면 한 6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사립유치원을 사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여러모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뭐 특별히 시간이 걸릴 것도 없잖아요. 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들려면 뭐 몇 년씩 걸리는데.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그거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이 기사인데요. 네. 용인에 있는 모 유치원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교육청이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하겠다고 뭐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사립유치원의 그 설립자와. 자, 그래서 당사자들끼리는 합의를 다 봤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주인 간에. 문제는 학부모들인 거죠.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 시위를 하고 야단 법석이 나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투표를 했나 봐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70%가 반대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국공립 유치원이 된다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얼마씩 내는 것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1, 2만 원이면 다 끝나는데 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통학버스가 없어요. 스쿨버스가 없는 거예요. 국공립이 되면 스쿨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운행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알아서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특히 이 부부가 같이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한 5시, 6시까지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알아서 케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립이 되게 되면 2시에 3분의 2 아이들은 다 나가야 돼요. 나머지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 한 3분의 1 정도만 그걸 해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난감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국공립하고 사립이 다른 거예요. 또 그 시간 동안에 사립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할 만한 내용들을 유치원에서 다 소화를 해주는 거예요. 공립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공립 가는 거 반대, 70%가 반대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매입형 유치원 프로젝트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다시 사립이에요, 지금. 도로 사립이에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립유치원의 그 설립자 원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고 교육청도 아주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학부모들이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싸기 때문이에요.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 내용이라든가 뭐 교사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립을 훨씬 좋아하는 거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국공립 유치원 정원 미달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들의 정원 충족률을 보면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원래 시작할 때 25%에서 계속 확대를 해서 40%까지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40% 공약을 완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원상으로 보면 40%가 됐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 보내요, 거기다가. 그래서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비율은 30%예요. 정원상으로는 40%인데 안 가는 거죠. 별로 국공립을 원치 않아요. 자, 국공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그 본심은 뭐냐? 학비 부담은 안 했으면 좋겠고 교육 내용 또 교사들의 태도, 유치원의 태도 이런 것들은 사립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결합시켜 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현상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립과 국공립을 아주 그 대조해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그걸로 저는 이 사례를 안산에 있는 자연생태숲 유치원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들고 싶어요. 여기에 보시는 이 놀이터는요, 안산에 있는 안산 용화공원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에 원래 없던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저렇게. 저 놀이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저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 유치원 아이들의 프로젝트를 하다가 저게 생겨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동네를 이제 훑어본 모양이죠. 그런데 이 공원에 다니다 보니까 공원에 이상한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원이 온통 노인들만 있고 왜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놀이터가 없어요?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어서 안산시청을 찾아가서 시청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놀이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저게. 공립유치원이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돌아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무슨 구설수에라도 오르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립은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면 그 정성을 학부모들이 알잖아요. 그것이 내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입소문이 나게 되고 다음에 원화 모집을 하는데 좋고 자기의 심리적인 만족감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사립유치원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통학버스 운행률입니다. 통학버스 운행률, 자 여기서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저건 사립이에요. 파란색은 공립이에요. 사립은 대부분 다 통학버스를 운행합니다. 공립은 통학버스 운행 안 해요. 왜? 별로 할 이유도 없는 데다가 굳이 뭐 아이들이 안 찾아오더라도 뭐 크게 자기들한테 지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또 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립이 교육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립보다 낫다. 다만 사립은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돈 문제만 빼면 사립이 공립보다 낫다. 그런데 그 돈 문제는 이거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잘만 쓰게 되면 이 사립의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이 사라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하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더욱더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뭐 완전히 비리의 주인공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범죄자들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고, 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도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해야 될 인센티브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폐원을 막고 있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폐원을 못하게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공립으로 가야만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공립을 원치 않는 학부모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그냥 가야 되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공립, 사립 다 있어서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나의 가정의 상황과 나의 아이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모들의 필요, 또 재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거다.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이 재정 전액을 아이들 숫자로 나눠라. n분의 1로 딱 나눠요.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아이 행복, 아이 사랑 카드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매월. 그걸 가서 결제를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상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공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립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지 말고 운영비를 학부모가 바우처로 받은 것을 공립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택한 북유럽 국가들, 또 영미권의 많은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공립도 바우처 수입으로 운영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 선생님들이 뭐 기가 막힐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하지만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옛날 방식,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 방식대로 지금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각자 알아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도 구성을 하고 자율권을 허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8,000개가 넘는 유치원들이 있는데 각 유치원들이 다 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고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기 아이의 개성에 맞는 데를 고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무상으로. 자, 학부모 선택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웨덴 유치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 이동식 유치원이에요. 이 공립유치원인데 이게 공립유치원인데 이동식 유치원이에요. 아예 한 클래스를 이동식으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원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버스 한 대를 개조를 한 거죠. 네. 사브에서 이런 버스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자, 저 버스에다 태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립유치원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지만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 학부모 선택제, 제가 지금 제시했던 바로 이런 방식대로 한 결과가 뭐냐? 공립유치원이 24시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은 9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7시 반부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24시간 하는 공립유치원들도 있어요. 왜?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을 학부모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요구하면 그 사립으로 보내세요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학부모가 요구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안 오니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공립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럴 만한 돈이 있어? 얼마든지 돈은 된다는 거죠. 사립유치원도 무상으로 할 돈이 있어? 얼마든지 된다. 한번 아주 단순하게 따져보세요. 1인당 공립은 114만 원이잖아요. 자, 사립은 33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그걸 4대 6이라고 해보죠. 공립에 4명 가고 사립에 6명 간다라고 해봅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그거니까. 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느냐? 10명이라고 따지면요. 10명이 간다고 따지면 자, 공립 4명이니까 114만 원씩 하면 456만 원이잖아요. 사립은 1인당 33만 원씩 정부가 주니까 198만 원을 줘요. 합치면 10명 전체가 654만 원이에요. 저거를 10명으로 나눠보세요. 1인당 6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부모한테 주고 알아서 가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좀 충분히 사립유치원들 다 무상보육이 됩니다. 무상교육. 자, 그런데 공립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렇게 맞추지 못하면 문을 닫아라. 그래도 학부모들에게는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재정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주황색 그래프는 학생 숫자예요. 학생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교육재정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그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은 충분하다. 그거를 잘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아이들을 다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재정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해야 될 것은 이제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부모들, 아이들의 필요에 맞추도록 마음가짐을 바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은 바우처로 1인당 얼마씩 아예 교육재정을 n분의 1로 나눠서 학부모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선택하게 한다.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재정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뭐 고교 무상화도 되고 계속해서 무상화합니다. 그런데 무상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통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주면 통제가 심해져요. 그냥 완전히 획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양화를 요구하고 학교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은 많아지는데 그 돈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돈이 많아지면서 플러스 학교의 다양성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 돌려야 된다. 더 늦지 않게 돌려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려야 된다. 그걸 할 사람은 누구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절대로 알아서 안 합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마음이 선택해 하라. 네, 오늘 제 발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등 사립 교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서 사실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그 전까지 전혀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 눈을 아주 트게 만들어준, 일깨워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13년 전쯤에 그 정치적으로 또 뭐 언론에서 많은 이제 이슈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저도 이제 교육에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때 이제 유치원 교육에 뭐가 좀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막연히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막연히 왜 국가가 이렇게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유치원 그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이 교육을 언론에서 너무 이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런 걸 잘 알지 못해도 제가 너무나 역사 교사로서 그런 이 한국 사회의 그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건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떠든 게 다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은 분명히 저는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뭐가 문제였고, 특히 이 교수님께서 이 책 후반부의 역사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지, 그런 역사성을 간과하고 그냥 단지 지금 어떤 유치원 교육의 정의를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마인드 자체가 참 이 한국 사회에서 역사성이 부재하구나. 그리고 이건 뭐 더 궁극적인 거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책임과 개인의 선택보다는 자꾸만 국가가 그거를 책임지려 하고, 국가가 대신 책임지려 하고,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다 보호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서면서 이 사단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부분 그런 어떤 흐름과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의 어떤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이 제가 그 전까지 의문을 품어왔고, 좀 이 기존의 그 주류 언론과 주류 교육계가 말하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사실 이 좀 근거가 취약하고 역사성이 부재하고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어떤 발언이었는지를 다시금 재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정말로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 몇 가지 그 저자분인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몇 가지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사립학교입니다. 이제 숭이여고라고 이제 사립학교고,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 중고등학교는 공사립 아무 구분 없이 정말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교육, 학원과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실제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회의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직 교사로 일하면서 제가 보는 시각을 좀 교수님께도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유치원 교육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사립 유치원은 이제 원장의 자율성은 공립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제가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사립 중고등학교로
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제 친구 이제 공립중학교나 공립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공립 이제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립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걸 보면 사립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사 개인의 자율성은 오히려 공립이 더 높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의 어떤 1인 기획, 원장의 어떤 주도권은 되게 높은데 사립에서는 대신에 거기에 이제 교사 개인은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가는 자율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 책에서도 교수님께서 충분히 언급하신 부분인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돈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젊은 교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과 그 뜻이 다르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덜하거든요. 교사 개인의 자율성, 그러니까 교사 개인이 기획하고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높은데,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성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른 쪽에서 볼 때 충분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립 학교도 경쟁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 학력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진학률을 가지고 공립학교들끼리도 경쟁하고 물론 공립 사립도 경쟁하고.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유치원도 공립 원장이라 하더라도 경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서 이제 소개하셨듯이 충원율이 낮고 70% 이것도 충원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공립 유치원이라도 어떤 지역도 차이 나고 어떤 공립 유치원은 충원율이 높은데 어떤 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낮으면 그 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낮은 공립 유치원 원장은 속된 말로 까이겠죠. 쪼이고 그런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 푸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뭔가 공립 유치원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논리를 보일 것이다. 이것도 아마 이제 공립 유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치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의료 시장과 우리나라 이제 교육 시장을 많이 비교하는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되,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학부모들이 그럼 돈을 안 들이고 자기 자녀를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좀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시장에서도 네덜란드, 오늘 이제 말씀하신 스웨덴, 핀란드 이런 이제 국가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의료를 하고 있고 공공 의료가 거의 100% 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나 특별한 어떤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국 같은 경우를 들어봐도 훨씬 더 비싼 본인 부담금을 주고라도 그런 시술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00% 무상 의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월성 교육.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좀 더 난 돈 더 지불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겠다 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부모님의 니들을 국가가 다 충족시키는 무상 교육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거보다는 이 책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핵심이죠. 바우처. 그거는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지원을 국가가 해주고 학부모는 그 바우처를 받고 자기 돈 더 얹어가지고 더 뭐 그 질 좋은 뭐 사립학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뭐 부모님들은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이 바우처 제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의료의 건강보험 체제 하에 있는 한국 의료 시장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듯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상 의료비 할인 제도거든요. 예, 7, 80년대 우리나라 의료 시장 못 살던 시절에 의료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의료 시장에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을 의료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실은 그 이후에 의료 시장이 팽창해 나가고, 그런 현상은 사실 그 서구권에서 다 일어났던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산업화되면서 의료 시장이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국가가 이런 그 유럽처럼 다 사회주의 의료화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할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한 요인이고, 물론 부작용은 있죠. 그 대가로 이 비보험 영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의료는 미국이나 영국 그 극단적인 사회주의나 극단적인 어떤 시장 풀이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 수준에 맞춰 가지고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하나의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역사적인 어떤 조건 한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치원 교육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우처 제도가 저는 사실 무상 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듯이 무상 교육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우처 제도는 되게 그게 하나의 좋은 게 그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한편의 강의였어요. 되게 제가 지금 질문 주신 거 답변을 하고 우리 간 대표님이 하시는 게 낫겠죠. 그게 시청자들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자율성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은 원장의 자율성 아니냐. 근데 교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립 교사들의 자율성이 사립 교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이셨고, 첫 번째 게. 두 번째는 공립 고등학교를 보면 이 고등학교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공립 유치원들도 정원 충족률이 낮으면 그 원장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고, 세 번째는 무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기만 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답변을 하면, 첫 번째, 공립도 교사는 자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업하고 취미는 다르다. 직업은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립의 교사들이 자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립의 원장들이 자율성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부모들 사이에 평판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데서의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사립의 교사는 그 원장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가 자유로워야 하느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준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관점에 좋은 교육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 교육 방식을 찾는 데에서의 자유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공립의 교사들은 아마도
학부모들은 별로 안중이 없지 않을까. 자기의 이념, 자기의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너는 이것을 배우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걸 결정할 때 상당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충원율이 낮으면 스트레스를 공립 원장들도 받지 않겠냐. 저는 어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도 교육청 감사를 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고, 교육청 감사에서 그걸 별로 문제시하지 않으면 별로 정원 충족률이 그렇게 중요할까? 무엇보다도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경쟁의 압력은 훨씬 작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무상교육이 꼭 필요하냐? 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현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만큼의 교육 재정을 쓴다면 얼마든지 사립도 무상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교육 재정을 지금부터 새로 세금을 걷어서 유치원을 무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내 아이를 유치원 보내는데 국민이 세금 걷어서 그걸 충당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이제 별도의 다른 이야기다. 근데 제 말씀은 기왕에 이미 확보된 재정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립, 공립 가리지 말고 재정을 n분의 1로 나눠서 부모에게 주어서 사립도 무상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제가 겁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네, 간정혁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16년도, 17년도에 강원도에서 그 사립유치원 원화 지원비 문제로 좀 교육청하고 학부모들 대표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정부가 교육청이 좀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동일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깎겠다, 삭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학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좀 교육청 관계자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도의원들 만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감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벽을 대고 좀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만 잠깐 가지고 있는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이런 그게 아니고 이런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느꼈던 답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더 나가서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 몸이 이렇게 가려울 을 느끼는데 어디가 가려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것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학부모님들 당신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다, 그게 뭐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하시고, 국공립의 학교에도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도 새싹부모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다양성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육부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 시키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영어 교육을 몇 시에 해야 되는지도 교육부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내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부가 그걸 참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립에서 교사들이 어떤 자율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유치원을 선택을 할 때 교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유치원의 원장, 그 유치원의 전반적인 교육 철학과 교육 이념이 어떠한지를 보고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개인의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의 다양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양성이 너무 이렇게 선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 원장이라든지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의 전반적인 그 교육 철학, 교육 이념으로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 원장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고 얘기를 상대 쪽에서도 이렇게 상대 진영에 있으신 분들도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치원 상황을 보면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조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뭐 바우처로 해서 다 동일한 성상에 놓고 시작을 한다. 저도 굉장히 거기 동의가 되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 기간 어떤 뭐 교육기관을 운영할 만큼의 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공립의 역할은 그런 지역에 가서 그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다 바우처로 돌려버리면 그런 쪽에서는 뭐 혜택을 오히려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웨덴 쪽이라 다른 어떤 나라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럼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을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 오지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대도시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꾸려가는 걸 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저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수님께서 리서치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답변에 대해서 뭐 틀렸다. 아니요. 뭐 그런 것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더 다른 말씀도 좋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몰랐던 어떤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그 감화를 받았고요.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이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또 이전 직업이 또 치과 의사고 제가 전공했던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잠시 이제 전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의학 전문 직업성, 프로페셔널리즘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교사로 일하다 보면 이제 교사들도 사실 이 교육 전문 직업성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많이 간과되고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사실 그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인식이 참 낮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유치원 교사들의 어떤 전문 직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학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장의 어떤 철학,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어떤 철학과 비전
이런 것과 교사 개인의 어떤 직업 윤리와 전문 직업적인 어떤 그런 충실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에서도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의 역사가 있고 이 역사를 보면 어떤 굉장히 그 의료 시장에 어떤 휘둘릴 수 있는 의료인 개인의 어떤 전문 직업성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걸 그 시장에 저도 시장주의자긴 하지만 그런 전문 직업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원리와 좀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좀 미묘한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시장의 원리 또 있지만 또 그 한편에서는 전문 직업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교육 전문적인 어떤 시각 그게 단지 뭐 그 교사 개인이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관점을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 또 유치원 교육 간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를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사실 아까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그 70년대 박정희 이제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의료법 이제 그 전환되면서 그때 모든 의료기관은 이제 법인화한다 해가지고 거의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 책에서 보니까 똑같이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나 그런 거보다는 바로 법인화가 맞는 길이니까 너희들 법인화해야 돼 이런 식의 그냥 강압적인 논리가 교육에서도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의 생각은 여기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법인화가 그 옳은 길이더라도 이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제 일본의 사례를 교수님께서 예를 들었듯이 뭔가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물론 이거 이제 사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또 측면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단순히 법인이 뭐 옳다, 사인은 자영업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여러 측면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좀 생각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 배민 박사님께서 제시해 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은 얼마만큼 허용되느냐하고 아주 동전이 앞뒤 면인 거죠. 그래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교사가 전문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집 짓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설계를 할 줄도 모르고 뭐 시공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다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죠. 집을 어떻게 해야 낮은 비용으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집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주는 거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은 바로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그 아이들의 궁극적인 상태가 뭐여야 하는 것인 것까지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학부모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부모와 또 학생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인간상은 그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인 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유치원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게 선생님들 중에서 특별히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본인의 그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옳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다라고 조금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쪽으로 나가셔서 문제가 생긴 게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면 뭐 그냥 학부모하고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누구한테 권한을 더 줄 거냐 이거를 떠나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그 교육학과 교수님, 아주 저명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분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굉장히 공감을 하기도 했던 부분이, 교사가 또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저건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성교육을 시키느냐, 인성은 그거는 부모가 시키는 것이고 본인이 친구로부터 감화가 돼서 뭐 인성이 바뀌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교사가 뭔데, 죄송합니다. 무슨 인성을 만든다 그러냐. 그러면서 다만 그 인성교육 비슷한 것을 교사가 또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사회성이다. 즉 이 사회에서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남한테 피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학교가 가르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네 인격이 어떠하고 뭐 이런 거를 학교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학교는 사회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학 교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모든 거를 다 학교에, 교육기관에, 네. 유치원에 이렇게 떠넘기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 근데 훌륭한 사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사회가 보다 다양화되고 모든 개인은 다양하게 행복을 정의하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인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딱 단도직입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너는 이게 훌륭한 인격이야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 재판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했고요. 오늘 북콘서트를 한 책의 대상은 바로 이 마음이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 책이었고요. 유아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을지를 다룬 책이고, 결론은 유치원과,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교육재정은 아이들 숫자대로 그 교육재정 총액을 나누어서 부모들에게 지급을 하고 부모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유치원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또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유치원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거의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배민 선생님, 또 간정혁 새싹부모회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